네,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전근대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근현대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교과서는 이제 88페이지, 90페이지, 이 단원 이제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전근대사가 끝나고 근현대사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달라지는 내용은 전근대사 내용은 많은 양을 이거를 좀 줄였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많이 축약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분량만 우리가 수업을 해도 되게 많은 양을 1시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조그마한 내용을 좀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거 보면은 별로 없죠. 이 필기한 거 보면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용을 필기한 거냐면은 9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97페이지까지 내용을 지금 필기한 겁니다. 내용 별로 없죠. 내용을 이제 최대한 이제 내용이 사실 제가 막 줄인 게 아니라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들 알아야 내용이 딱 이거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만 정리해서 적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제 페이지 수에 이제 조금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근현대사 또 들어가면은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전근대사에서는 여러 긴 시간을 배우기 때문에 길게 진행된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연도를 하나하나씩 1년 단위로 우리가 외우진 않았잖아요. 근데 근현대사 때문에 이 연도가 중요합니다. 이 연도 표시된 거. 그래서 사건이 여러 그 작은 해,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 좁은 해에 많은 것들이 사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건의 순서라든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전근대사 공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90페이지부터 이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기 90페이지 내용은 이제 배경 설명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배웠던 세도정치, 딱 그 세도정치 기간이 딱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나게 됐던 내용이 바로 흥선대원군이 이제 잡게 됐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이제 우리나라는 좀 혼란스러운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이제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계 각국으로 진출하고, 그게 제국주의고, 그래서 이런 열강들과 이제 서구 열강들과 그 다음에 그런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사정에서 이제 맞부딪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내용이 90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19세기 초중반 조선의 상황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졌죠.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0페이지 내용이 사실 지금 여기를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이제 이제 철종이 죽고 나서 이제 고종이 이제 왕이 됐는데, 고종이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대원군이 새롭게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이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실시를 하는데, 지금 개혁 정치 내용들을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세도 정치 때 문란해진 그 정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세도 정치 때 이제 완전히 세도 정치가 뭐였죠? 한쪽 집안에서 한 집안이 모든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정치 기강이 완전히 문란해던 시기가 바로 세도 정치 시기랬죠. 그거를 바로잡고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작을 하는데, 통치 체제를 정비를 하는데 당연히 목적은 세도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비변사를 폐지한 건데, 우리가 저번에 비변사를 우리가 안 했죠. 비변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안 했었는데, 비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임시기구였습니다. 국방을 다루는 임시기구로 설치가 됐는데, 이게 그때 잠깐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종 때 설치가 됩니다.
중종 때 설치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언제 이게 바뀌게 되냐면은 임시기구에서 얘네들이 나중에 상설기구가 됩니다. 상설기구라는 건 뭐예요? 계속 이제 임시기구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만 그때만 반짝 열리는 이제 기구인데 회의할 때만 그때만 반짝 회의하는 기구로 열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제 상설기구 되냐면은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을묘해변 삼포해란 봤었죠. 그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구가 이제 계속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 일이 있든 없든 계속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상설기구화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뭐가 빵 터졌어요? 외란이 터지죠. 외란이 터지면서 이 기구가 이제 최고 국정기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외란이나 호란 때는 전쟁 중이니까는 비변사 역할이 가장 중요했겠죠. 당연한 건데 이 비변사가 이 최고 정치기구로 국정총괄을 하던 이 비변사가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원래는 뭐였어요? 중앙통치체제가 의정부와 육조체제죠. 근데 의정부와 육조체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비변사가 최고 국정기구로서 남아서 모든 국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정부 육조 중심 체제가 당연히 무너지게 되고 이때 이 비변사가 가장 크게 활약이라고 하는 쪽 그러고 가장 이제 많이 이용되던 때가 바로 이제 세도정치 기간이죠. 그래서 세도정치 기간 때 가장 이 비변사가 악명이 높았다. 이제 가장 잘못 이용되고 있었던 때가 세도정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됐던, 정치적으로는 이 비변사가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삼정의 문란이 여기 있죠. 삼정의 문란이 이제 세도정치 기간 때 가장 문제였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고 국정기구로서 잡았던 거를 다시 이거를 없애야지 원래대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비변사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시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원래대로 의정부 육조 체제를 다시 복귀를 시킨다. 그리고 3군부를 부활을 시키는데 3군부는 이제 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잠깐 있었지만은 이게 역할을 못했던 거를 없어졌다가 3군부가 다시 부활을 하면서 군사력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3군부 이름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 잠깐 나오는데 이전에 법전이랑 각종 행정 법규를 이걸 정비해 가지고 대전회통이란 그 다음에 육전조례라는 법전을 새롭게 편찬함으로써 국가의 통치 기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대전회통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우리 이제 정근대사 내용하고 이제 좀 겹치는데 대전통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전통편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세 글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 대전통편은 언제 때였냐면은 영조 때입니다. 영조. 그러니까 영조 때 있었던 대전통편하고 대전회통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 헷갈리지 말아라 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대전회통이다. 잘 쉽게 이해하려면 영조가 먼저인지는 알잖아요. 대원군보다 영조가 먼저인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통자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시면은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이제 서원을 정리하는데 서원은 우리가 영조 때 이것도 똑같이 영조였죠. 잠깐만 대전통편 대전통편 영조 때 맞는데 이 서원 정리가 영조 때 또 한 번 있었죠. 왜 한다고 했어요? 이 서원이 붕당의 중심이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서원을 그러니까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이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정리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원 정리의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교과서 92쪽입니다. 92쪽 보면은 92쪽 말고 93쪽 먼저 보면은 자료 2번에 서원 정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료 나오는데 뭐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은 이걸 용서하지 못하니까는 이거를 없애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영조 때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붕당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없앴다라는 이제 명목이 좀 더 컸지만은 흥선대원군 때는 이 서원이 얘네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거기에다가 면역 혜택도 받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러니까 면세 면역에 더해서 지원금까지 받으니까는 국가 재정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서원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명목은 백성들을 수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명목 하에 서원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뭐 서원전의 면세 규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사익서원을 수령이 직접 담당하게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한 47개, 한 50여 개 정도 냅두고 결국 다 서원을 정리를 해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서원 출신들 유생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크게 되고 나중에 대원군이 정치적 입지가 조금 안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서원을 정리를 했다. 그다음에 마지막 경복궁을 중건을 합니다. 경복궁 원래 이제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그냥 좀 터만 남아 있었어요. 좀 궁궐 터만 남아가지고 조금 조선의 기강이 좀 많이 흐트러져 있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경복궁을 복구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은 뭐 돈도 없고 이거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과감하게 추진한 거죠. 아니, 이거를 우리가 실추된 왕권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경복궁을 이제 만들어야지 않겠냐,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경복궁을 중건을 하는데, 갑자기 없던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 원납전을 이제 징수를 하고 당백전을 발행함으로써 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 원납전이 뭐였냐면은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부금의 명목으로 이제 거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부금이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원해야지 내는 게 기부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부금 명목으로 해가지고 약간 강제로, 약간 삥 뜯듯이 해서 그렇게 거뒀다는 거예요. 양반들한테. 그렇게 원납전을 이제 강제로 거두게 되고, 화폐, 고액 화폐인 당백전을 발행하는데, 이 백자가 그 백자예요. 100백자. 그래서 당시 원래 한 당오전, 당일전 이런 걸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몇 배의 가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당오전에서 100 하면은 20배는 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띌 수 있도록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화폐를 많이 찍어내면은 그 화폐가 시장에서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는 어떻게 됐어요? 이 가치가 떨어지니까는 1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이, 이론이 아니 10,000원을 샀었던 것이, 이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10,000원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물가는 자연스럽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거는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경제할 때 배우죠. 뭐 이런 거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백전이 발행됨으로써 이제 역효과가 조금씩 있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부족한 목재를 확보해서 양반의 묘지림도 막 배우고, 뭐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반감을 사기도 했지만 하고, 그리고 뭐 대규모 토목공사가 갑자기 진행되니까는 당연히 국가 재정도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밑에 자료 원납전의 징수 오른쪽에 당백전 내용 한 번씩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경제 파트 봅시다. 92조. 서원 정리는 이미 봤고, 위에 이제 삼정의 문란 개혁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도 정치 시기에 가장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삼정의 문란이었죠. 삼정이 전정, 군정, 환곡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정은 이제 그 조세를 이제 여러 가지 명목하에 이제 부가세를 걷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조세를 전가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시 뭐 다 걷는다든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그 전정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정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양전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양전 사업이 뭐냐? 여기 지금 92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료에. 흥선대원군의 삼정 개혁에서 이제 양전부터 나오는데, 양전은 토지조사입니다. 양전은 토지조사다. 그래서 뭐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어느 정도 고유 용어로서 일본 일제 시기 그때 전에 토지조사 사업 한 게 약간 고유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양전사업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양전사업은 토지조사를 한 건데 토지조사를 왜 해요? 왜? 토지 대장에, 그러니까 토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 토지는 누구 거고 이 사람의 토지는 얼만큼 크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세금을 명확하게 걷기 위함이겠죠. 그래서 이 전정을 이제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어느 정도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전사업. 그 다음에 군정은 뭐였죠? 군정, 역과 관련됐었죠. 역. 군역. 이제 역을 이제 16세부터 60세까지 정남이 지는 걸로 이제 배웠는데 이 16세, 60세 정남에게 걷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 죽은 사람한테도 매긴다든지 아니면 애기한테도 매긴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 기준은 16세, 60세 정남 남자들만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냥 호마다 포를 내라. 호를 기준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가호마다 군포를 징수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16세, 60세 남자들만 내던 거를 가호로 지금 바꾼 거예요. 그래서 호마다 군포를 집집마다 징수를 하게 되면서 호포제를 실시한 거다. 이해되시죠? 호를 기준으로 포를 거뒀다 해서 호포제예요. 그래서 호포제는 집집마다 군포를 거두는 거고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면세 혜택을 받았잖아요. 군역. 그러니까 사실 군역을 양반들은 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뭐 그거는 사례 저번 시간에 말했죠. 근데 이 군역이 이거를 이제 집집마다로 바뀌게 되면서 양반도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반도 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양반한테 반감을 많이 사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93쪽에 옆에 자료 1번에 호포제 시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호포제가 좀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이죠. 그때 당시에. 넘어가서 사창제 봅시다. 사창제, 여기 환곡 봅시다. 환곡은 뭐였죠? 원래는 춘대춘합 제도로서 이제 빈민들을 구휼하는 제도로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사람들 삥 뜯는 데 사용됐죠. 자기가 빌리지도 않았는데 장부에 적어놓고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를 내라고 하다든지 아니면은 빌렸는데 원래 빌린 것보다 양을 뻥튀기가 내라든지 아니면은 이자가 원래는 한 몇 프로 안 됐는데 이자를 좀 더 많이 뻥튀기 해서 이자를 더 많이 걷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환곡에서 나왔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사창. 이 창자가 뭐냐면 창고입니다. 사자는 뭐냐면 사리밖에 할 때 우리 그러니까는 개인 창고라는 거예요. 개인 창고. 그래서 마을 단위로 이 사창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한 거예요. 원래는 왜 뭐가 문제였어요? 환곡이 이거를 관리들이나 향리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 창고가 이제 그러니까 한곡이 그렇게 악랄하게 이용이 됐던 건데 이거를 주민들끼리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울 거 아니면은 그렇게 이자 띄어먹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개선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자료 3번에 대한 사창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를 하긴 했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 운영상의 개선으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이게 개선시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서 삥 뜯어 먹는 것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개선하지는 못했고 백성들의 민심을 완전하게 돌려놓지는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어쨌든 근데 이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넘어가서 94쪽 봅시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과 양요 봅시다. 사회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그 전부터 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기 전부터 이양선이 많이 출보를 합니다. 이양선이 다를 이자에 양놈의 배라고 해서 다른 양놈의 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생김새가 그때 당시에 다르잖아요. 겁나 큰 새까만 배가 겁나 크게 있고 얘네들은 나무로 만든 건데 쇠덩어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겁나 크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 이양선을 보면서 엄청나게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내려가지고 그냥 물 얻어먹고 이제 밥만 얻어먹고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십자가 하나 들고 오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주교가 전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서학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전파가 된다고 그때 그 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양선이 출몰하고 천주교가 전파가 되면서 약간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게 되니까는 대원군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하기 전에 이제 다른 나라 우리 주변 국가는 어떻게 이제 개방을 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서 열지 않았잖아요. 문을 닫았잖아요. 근데 청과 일본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어떻게 열게 됐냐? 청나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나라 같이 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빵인데 누구한테 열고 말고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영국한테 결국은 깨지죠. 영국한테 아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엄청나게 깨지고 이제 문을 열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을 열게 되면서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양무 운동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양무 운동이라는 걸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양무 운동을 실시하는데 이 양무 운동을 실시하는 그 사상적 기반 얘네들 구호라고 할 수 있는 게 중체서용이에요. 중체서용.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국의 머리, 정신은 사상적 기반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의 그런 그 새로운 과학 기술이나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더 서양보다 더 뛰어나니까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네들의 발전된 과학 기술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체서용인데 이걸 배우는 이유가 있겠죠. 이 중체서용이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와가지고 미국의 페리제독이 군함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막 한포 쏘면서 위협하죠. 안 열면은 다 부셔버리겠다 하니까는 결국에 쫄아가지고 이제 문을 열게 되고 이제 여러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이지 유신 알죠? 메이지 유신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개혁을 이제 크게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사상적 기반으로 하냐면은 문명 개화론을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명 개화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개했으니까 서양의 발전된 문물을 서양된 문물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완전히 모든 걸 새롭게 뜯어 고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체서용과 문명 개화론은 조금 길이 다르죠. 이해되시죠? 이거는 우리의 소중한 거는 그대로 둔 채 좀 좋은 것만 쏙쏙 받아들여지자. 아니다. 문명개화론은 모든 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문명개화론도 다 우리의 이제 개화할 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개는 이렇게 알고 그럼 우리나라 사정은 어땠냐? 우리나라 사정은 이제 1866년에 원래 처음에 이제 천주교가 이렇게 막 들어온 거는 진짜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이제 처음에는 천주교에 좀 약간 관대했는데 선교사를 이용해가지고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조금 배제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러시아가 원래는 러시아 처음부터 우리나라랑 국경선을 맞이하지 않았겠죠. 러시아 여 위에 있죠. 연해주 있잖아요. 연해주라고 하면 블라디보스톡 쪽 중국 위에 있고 옆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부터 러시아가 우리 역사에 있었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러시아가 이 땅을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연해주를 얻은 거는 이제 청나라가 나중에 그 2차 안편 전쟁 때 영국과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그 중재를 러시아가 해줬기 때문에 청나라가 그냥 이걸 줘버려서 이 땅을 필요 없다고. 근데 바보 같죠.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을 이제 그때 주게 됨으로써 러시아가 우리나라랑 이제 국경을 접하게 됐는데 그러니까는 무섭잖아요. 갑자기 우리 딱 국경이 양놈과 같이 이제 접하게 되니까는 조금 얘네들이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불안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세력을 좀 배제시키고자 프랑스를 하려고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부릅니다. 바로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면 좀 가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들 불러가지고 조용히 약간 이제 암암리에 불러서 야 우리가 저기 프랑스 좀 끌어들여가지고 러시아 좀 배제시키고 싶은데 너희 가서 왕한테 좀 말해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선교사가 당연히 옳다쿠나에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온 거다. 우리는 그런 정치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지금 까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내 말을 까 하면서
죽인 사건이 바로 병인박해예요. 사실은 천주교를 이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천주교 신자들 싸그리 이제 목 자르고 죽인 사건이긴 한데, 이 방금 아까 이제 그렇게 로비했던 거, 대원군이 얘네들한테 부탁했던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대원군의 정치적 입지도 좀 곤란해지고, 그리고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얘네들 입막음을 못 시킬 거면 그냥 죽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싸그리 죽인 사건이 병인박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병인박해, 천주교를 탄압하고 9명의 프랑스 선교사를 이제 비롯해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사건이 병인박해인데, 그 관련돼서 자료가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 병인박해가 이제 이거에 이제 의거해가지고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데, 병인 양요는 프랑스가 강화도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강화도를 거쳐가지고 이제 한강을 거슬러서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강화도를 먼저 들어오는데, 95쪽에 지도 있습니다. 이 지도 지금 잘 보세요. 강화도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한강입니다. 그래서 강화도가 이 한강을 막고 있는 형세인데, 이 강화도를 이제 열심히 이제 까부시고 프랑스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프랑스 함대가 한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차에 문수산성에서 먼저 한성군이 이거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강화도로 퇴각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강화도로 들어오는 와중에 강화도의 정족산성에서 이제 강화도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프랑스가 또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가 그냥 패배하면 조용히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서 외규장각을 약탈을 하죠.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이 있었는데, 외규장각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보물들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던 것인데, 여기를 약탈당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털리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우리나라 뭐 문화재를 뭐 돌려받거나 할 때 다 여기서 약탈된 거예요. 그래서 외규장각이 약탈됐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약탈을 당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에 병인박해하고 병인양요 사이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프랑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같은 연도입니다. 1866년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요.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 병인양요 다 일어납니다. 이거 1868년은 여기 오페레트 토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1866년인데 지금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냥 쓰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게, 병인박해 다음에 바로 병인양요가 일어난 줄 알았는데, 시기상으로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이 둘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온 건 아니고, 병인박해가 시작될 때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동강이 어디 있었어요? 평양. 강 계속 말했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막 통상을 요구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밥 좀 얻어먹고 조금 이제 뭐 평화롭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통상을 계속 요구하니까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니까는 얘네들이 깽판을 치는 거예요. 막 관리를 잡아다가 막 이렇게 가두고, 그 다음에 막 주민들을 공격하고 막 이러니까 깽판을 치니까는 열받아가지고, 당시 평안다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야 배에다 불 질러라 해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결국에는 이제 불타서 이제 침몰된 사건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었죠. 어쨌든 얘네들이 와서 이제 깽판을 쳤는데,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1871년에 미국이 또 쳐들어오게 되죠. 강화도 쪽으로. 그게 바로 신미양요였다. 근데 이 신미양요는 처음에 엄청 깨집니다. 진짜 엄청 깨져요. 그래서 이 교과서 지금 96쪽에 있습니다.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이걸 수교에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원군 이걸 받아들여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력 시위를 나서게 되는데, 미국 함대가 이제 강화도로 접근하면서 조선군하고 포격을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더 기술이 밀리면서 이제 포대가 완전히 다 뭉겨집니다. 그래서 초지진과 덕진진이 점령당하고 광성보를 공격해 왔는데, 여기 어제연이 이끄는 이제 광성보 이제 군사들이 결사항전을 했지만 결국엔 함락을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거 함락을 하고 미국이 이제 강화도에서 막 이제 무력 시위하면은 뭐 미국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조선이 이걸 열어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조선은 끝까지 열어주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미양요는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또 뭔 일이 있냐면은 1868년에
독일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라는 사람이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현군이 누구냐면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의 묘가 저기 충청도 쪽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 묘를 도굴해가지고 그 묘를 파가지고 시체를 미끼로 해가지고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통상을 이끌어내고자 시체를 훔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도굴이라고 하면은 시체를 훔치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유물이나 그런 유품들을 다 훔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체를 훔치려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조선의 유교 사상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다행히도 거기 주민들의 이제 저항으로 실패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조선 내에서는 어떻게 뭐 이렇게 시체까지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 때문에 서양인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지게 됐고 당연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당연히 중요한 거는 순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병인박해가 1866년, 1868년, 신미양요 1871년 이것도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서랑 잘 기억하시고 지금 97쪽에 보면은 자료 1번하고 자료 2번 보면은 오페르트 서신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과 미국 함대사령관의 협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미양요에서 하나 더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미양요가 이때 이제 어제연 광성보 이제 탈취당하면서 이때 수라는 글자가 써진 수자기가 탈취가 되는데 미국이 가져간 거예요. 이 숫자기는 머리 숫자에 가지고 대장 깃발입니다. 대장 깃발. 이 대장 깃발을 이제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저거를 탈취해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쟤네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최근까지 이게 전시가 됐다가 우리나라에 다시 반환이 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기 그 그림 나오는 사진들 좀 잘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있으면 좋은데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이제 이때쯤에 많이 일어나니까는 당연히 대원군의 통상수교 정책은 당연히 더욱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이제 건립을 합니다. 신미양요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건립을 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어쨌든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어떤 의의가 있냐면은 또 적어야죠. 이런 통상수교 정책의 의의와 이제 한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선 의의가 뭐냐? 의의는 뭘까요? 의의는 당연히 외세의 침략을 지금 일시적으로 저지했다라는 게 의의로 들 수 있다. 일시적으로 저지를 했다는 그 의의는 있지만은 한계는 뭘까요? 이것을 이때쯤에 좀 더 빨리 받아들였으면 근대화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조선이 이렇게 막고만 있었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우리가 근대화만 계속 지연이 됐다라는 게 지연을 시켰다라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의의와 한계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번 97쪽까지 읽어보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뭐 말 안 했더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질문 있으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점점 질문 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질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질 문제 항상 말하지만은 제가 재생 중에는 화질을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꼭 유념하시고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